근데 이게 약속으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 공정한 룰이 만들어졌을 때 당신과 내가 어떠한 규정에 맞춰서 수익을 배분하고 나는 수익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컨트리뷰션 할 거냐에 대한 좀 더 분산된 형태의 약속이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프로토콜 경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플러스와 쟁글이 함께하는 웹3 사용 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쟁글의 김준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8년에 창업을 해서 이제 공시와 평가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종합적인 그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는 쟁글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베인앤컴퍼니의 양영훈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에서 디지털과 M&A를 담당하고 있는 양영훈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투자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웹3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웹3의 탄생과 배경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3 이런 단어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야? 라고 하면 좀 두루뭉술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3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웹3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정의할 수 있는 웹3는 우리가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의 하에서 돌아가느냐를 설명하는 명확한 하나의 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띠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정보기술 사회에서 웹3가 가지는 의미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웹3라고 정의를 해보면 결국에는 3, 웹3라고 하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웹1과 웹2에서 웹3로 진화되는 부분인데요. 결국 정보기술이라는 것도 보면 진화의 단계에 있을 겁니다. 저희가 크게 간단히 정의를 해보면 정보의 정의는 과거에는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집중돼서 누군가가 그 정보화된 집중화된 정보를 가져서 힘을 가진 형태의 기술이 발전이었다면 웹3로 바뀌면서는 모아진 정보가 분산되고 파편화되고 나눠지면서 힘이 집중되어 있던 것들이 분산되는 형태로 정의되는 거라고 저는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준호 대표님이 생각하는 웹3 무엇인가요? 웹3가 사실 처음 쓰이게 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였던 그 게빈 우드라는 분이 처음 사용하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제한적으로 되었던 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에서 돌아가는 거 위주로 설명을 많이 했었고 최근에 방금 이제 그 양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웹3는 그냥 기술 용어가 아니고 하나의 이제 테마이자 그 산업에서 이제 통칭될 수 있는 용어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웹3가 탈중앙화된 사업 모델 이런 영역까지 확장되어서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PC의 등장, 그리고 인터넷의 등장, 그리고 모바일의 등장을 기점으로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웹3의 등장이 또 다른 기술 혁신의 분기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궁금점이 웹3가 이 PC, 인터넷, 모바일 기술 혁신과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방금 말씀 주셨던 PC, 인터넷, 모바일은 정보의 양적인 폭발과 정보가 교류되고 연결되는 형태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해보면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의 정보 대비 디지털로 바뀌면서 정보는 확산되고 카피되면서 양적 폭발을 이뤘습니다. 이게 PC라고 하는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항상 고정화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정보로 바뀌었고요. 모바일로 오면서 소위 말하는 유비쿼터스 24시간 연결되고 만들어지는 것들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양적인 폭발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정보는 여전히 만들어지는 사람과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으로 구분돼서 만들어지는 사람 쪽에서의 양적 폭발과 연결되는 걸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웹3로 바꿔보면 이제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쓰기도 하고 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책을 쓰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독자와 책을 쓰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으면
이제는 책을 쓰는 사람의 내용을 받아서 독자들이 재생산하고 퍼다 나르고 이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본인들의 생각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가는 구조이거든요. 이게 결국엔 저희가 생각하는 웹3의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따로 구분되지 않은 점이 말씀하신 부분 맞죠? 그러면 김준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할 때 다 종이에 이제 문서 해가지고 결제 받고 이랬었는데, 그리고 뭐 실제로 서류를 보낼 때도 다 우편으로 보내고 하다가 이제 컴퓨터로 해서 보내고 인터넷으로 보내고 이런 것처럼 뭐 확장이 된 부분들이 있고, 또 모바일 측면에서 예전에는 뭐 다운받아서 옮겨놓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스트리밍으로 대부분 소비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사실상 개인들도 데이터가 부족해서 사용하는 못 쓰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모바일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해가지고 뭐 아니면 컴퓨터에서 인터넷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정보, 소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확장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어떻게 써야 될지, 혹은 절차적으로는 이제 누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관점에서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한 가지 예시만 뭐 드리자면은 유튜브나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이제 SNS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SNS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미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스타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해서 팔로워가 이렇게 많고 한데 왜 돈은 인스타그램에서 다 벌어가는 걸까?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인스타그램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게 절차적인 부분에서 누가 어떻게 나눠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들이 나오면서 기술이 이제 애초에 그런 절차적 과정을 다뤄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의 양적 확장이 아니고 질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기술이라는 점이 기존의 기술 혁신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두 분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웹3란 무엇인지 개념을 한번 잡아봤고요. 우리 흔히 웹3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또 비트코인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도 한 6년 전쯤에 비트코인이 한참 붐이었을 때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사실 이 비트코인이 2008년에 처음 나온 걸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 개발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각광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술의 발전이 있지만 기술의 발전이 그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요구와 시장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그 대세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은 2008년에 처음 등장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카오라던가 아니면 뭐 배달의 민족 혹은 뭐 아마존 이런 서비스들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201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하면서 전후로 하면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고 플랫폼 서비스가 이제 대거 채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서비스들도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했고 플랫폼 서비스가 생활에 이제 유용한 점들을 많이 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일부 뭐 크다 보니까 플랫폼이 너무 독식을 하게 된다, 너무 거대화된다, 혹은 뭐 플랫폼 플레이어들의 이제 골목 상권 침해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오게 됐었고, 그런 부작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프로토콜 경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그거에 대한 이제 가장 선두주자인 대표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주목을 받게 된 게 아마 2017년, 18년 정도 되면서 대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이제 가설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히려 궁금한 거는 그 아무래도 파트너님께서는 이제 실제 그 사업 플레이어들과 이제 논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대기업들이나 이제 글로벌 주요 플레이어들이 이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이런 자문 문의나 들어온 게 대충 언제부터였었고, 또 그런 것들 요즘은 또 어떤 부분에서 그런 전략 자문 요청들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 주시면은 훨씬 더 현실적인 배경을 더 알기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 14년 이쯤부터 플랫폼이란 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플랫폼이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한국에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소위 말한 플랫폼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과 이걸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나오고 나서 뭐 한 2017년, 18년 이때쯤이겠죠.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그렇지 못했던 회사들이 저 사업 모델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17년, 18년 때쯤부터 플랫폼 경제라는 것들이 떠올랐고 기업들에서 관심이 좀 많았던 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토콜 경제는 플랫폼 경제의 어떤 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면 프로토콜은 일반적으로 약속이라고 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약속이 없었던 시대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따라야 될 약속을 만들어내는 경제로 바뀌는 건데요. 플랫폼 경제에서 가장 가지고 있었던 지금 여러 가지 이슈는 방금 김준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과점, 플랫폼 업체가 독점화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그들이 승자 독식을 가지고 그들이 정한 규칙에 맞춰서 근무하고자 하는 초단기 저임금의 비숙련된 노동자들을 만들어낸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해보면 음식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다 가져가고 음식 플랫폼에 실제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라이더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낮은 임금에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한 형태의 근무 조건을 가져가는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좀 유튜브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이런 플랫폼에 뭐 이게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더 말해보면 유튜브가 정한 크리에이터와 유튜브 간에서의 수익 배분의 그들이 정한 규칙에 맞춰서 크리에이터는 거기에 편입돼서 그걸 단순하게 따라가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게 약속으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 공정한 룰이 만들어졌을 때 당신과 내가 어떠한 규정에 맞춰서 수익을 배분하고 나는 수익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컨트리뷰션 할 거냐에 대한 좀 더 분산된 형태의 약속이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프로토콜 경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추가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그 개념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보면서 프로토콜 경제가 이제 그 플랫폼 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나왔는데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플랫폼 경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좋은 점들을 안 준 게 아니라 분명히 많은 부분들을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토콜 경제만으로 돌아가기도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 경제는 지금 아직 굉장히 초창기인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논의를 하고 시도를 해 나가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두 가지를 너무 어떤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형태의 기술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로 진화가 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토콜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소비자, 저희가 소위 말한 소비자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저희가 웹3라는 설명을 드렸을 때와 동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 웹1 시대라고 정의를 해보면 기업은 재화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면 소비자는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받아서 썼었죠. 그래서 일방적인 소비자였는데 웹2, 플랫폼 경제로 갔을 때는 소비자가 참여를 일부 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또는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좋아요라든지 댓글을 달고 서브스크립션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는 사람들을 좀 더 모티베이션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죠. 네. 일정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프로토콜 경제로 가게 되면 이 참여의 범위와 규모가 커지는 거죠. 예전에 일방적으로 나는 소비자였던 사람이 생산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소비자로서 재화에 다 돈을 냈다면 네. 투자자로서 재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베스트먼트를 해서 최초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역할도 커지는 거죠. 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소유를 할 수 있는 개념까지도 정보를 간다고 했는데 그건 맞나요? 네, 결국 정보라는 것이 플랫폼 경제에서는 일방향적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앵커에게 집중됐으면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분산되고 각자 가지게 되는 구조로 떨어지면서 그 정보를 보유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가치가 생기는 거죠. 방금 블록체인 얘기해 주셨는데 프로토콜 경제에서 블록체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프로토콜 경제는
그 플랫폼 경제가 가져갔던 부작용을 해소한다라고 하면 집중화된 방식을 분산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결국 분산되게 만들려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비가역적인 분산원장 기술이라는 것이 탑재됐을 경우에 모두가 분산된 기술 정보들이 틀리지 않고 맞고 신뢰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정보를 제가 가지고 김준 대표님이 가지고 아나운서분이 가졌는데 과연 이 정보가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냐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면 분산만 시켜놨지 의미 있는 정보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이거를 신뢰 있게 만들어주는 기반 기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를 제가 조금만 그 사용자 입장에서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 기존의 탈중앙화된 형태로 왜 소비자들은 소비자로만 남았어야 됐냐라고 보면은 그걸 하고 싶은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방법이나 도구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내가 유튜브의 수익 정책에 참여를 하고 싶어, 내가 의사 표현을 하고 싶어 하더라도 뭐 소비자 센터에 뭐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툴이 주어지면서는 뭐 좀 복잡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수많은 유저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나 소유에 대한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영역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 바램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툴을 이제 소비자들이나 유저들도 직접 가질 수 있게 되는 배경이 생기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러스트레스라고 좀 웹3를 공부하다가 나온 단어거든요. 네. 신뢰가 필요 없는 뭐 이런 것도 좀 들었어요. Don't be evil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거를 기업이든 서비스 운영자나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프로토콜 경제에서 얘기하는 건 대부분 이제 코드 베이스, 알고리즘 베이스로 보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애초에 악을 행할 수 없는 형태를 해서 can't be evil이라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어요. 영어 문법 시간에 온 것 같네요. 네, 그런 형태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기술을 더 신뢰할 수 있으면은 그 주체를 신뢰할 필요 없이 기술과 그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을 신뢰할 수 있으면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가 그 핵심입니다. 혹시 뭐 덧붙이실 얘기 있으실까요? 사실 과거의 웹2, 웹1 시대에서의 신뢰는 중앙화되어 있는 조직과 기관과 규제를 통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거래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화폐를 쓰는데 중앙은행에서 개발을 해서 찍어냈기 때문에 그 화폐를 쓸 수 있는 거고 그걸 믿고 쓰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꽤 큰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사회 전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을 기반으로 신뢰도를 자동스럽게 높일 수 있다면 그 거래 비용을 제거할 수 있고 좀 더 효율화되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래 비용들을 이미 참여하고 있는 그리고 정보를 나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베네핏이 제공되는 거고요. 제가 그 예시가 하나 생각나는데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오늘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누가 낼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 만약에 한 명이 내가 마음속으로 정한 거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정하는 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신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많이 하게 된 게 사다리 게임 같은 걸 하게 되죠. 그럼 사다리 게임을 하면서 모든 참여자들이 각자도 이제 줄을 하나씩 그어가면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그 줄 그은 사람을 신뢰할 필요 없이 그 사다리 게임의 그 룰 자체를 신뢰를 하면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이 그 주체 대상을 신뢰할 필요 없이 거기서 만드는 공통의 룰을 신뢰하면은 결과도 공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블록체인인 것 같은데. 비유가 확 와닿았어요. 스스로 좀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앤컴퍼니 양영훈 파트너님 모시고 오늘 웹3의 개념과 탄생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많이 떨리고요. 어색하긴 한데 저희 지금 클로징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그래서 다음번에는 많이 더 잘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저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거냐? 반대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그거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도 중요한 공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웹3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